오늘은 윤태익님의 대통령이 말하기 13번째 에피소드인 메시지를 카피로 만들어라는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전략을 만든 임팩트 있는 카피는 우리에게 강한 인상과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훌륭한 카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카피로 만들어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넘어야 하는 5가지 고의가 있습니다. 첫째, 여소야대입니다. 둘째, 지역감정입니다. 셋째, 정치 언론의 공세이고 그 다음 4번째는 여당 권력입니다. 5번째는 권력기관입니다. 이제까지 이 모든 고개를 넘어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귀향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한 해 동안 사주 앞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그는 짧게는 30분, 때로는 1시간이 훨씬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의 날마다 되풀이되는 이 대화에는 정치인으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그가 정립해온 세계관과 철학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매일 연구를 거듭하며 표현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야말로 절차탁마였습니다. 다음은 그의 대화가 하나의 체계적 구성을 갖추며 완성되어 가던 시점인 2008년의 가을, 구체적으로는 10월 5일 오후에 있었던 방문객들과의 대화 가운데 일부입니다. 세금 깎아라. 그러면 경제 성장한다. 그 다음 경제만 성장하면 일자리는 생긴다. 없는 사람도 잘 살게 된다. 정부는 경제에서 손 떼라. 규제 완화, 즉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라. 이것이 노동의 유연화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도 손 떼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도입하라. 그런데 그 경쟁은 시험을 통한 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시험 경쟁으로 다 평가가 됩니까? 인간의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인격적인 심성과 역량,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시험으로 평가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쟁을 도입해라 이것입니다. 이 7가지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이대로만 가면 딱 까먹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앞으로 2시간 더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계 보수주의의 7가지 거짓말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본시, 2번째, 3번째는 같은 말인데 6가지보다 7가지가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가급적이면 카피를 6가지 거짓말보다는 7가지 거짓말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 있으니까요. 보수주의 7가지 거짓말이란 카피가 등장한다. 이것이 대화의 핵심 내용이다. 그는 이렇게 카피를 만들어 사람들의 기억에 남으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방문객들은 아마 보수주의 7가지 거짓말이란 표현만큼은 머릿속에 담아두었을 것이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주장 가운데 적어도 7가지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만 전달했어도 이날의 대화는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 카피를 만드는 핵심 노하우. 정치인 노무현은 제야의 아마추어 카피라이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큼 그에게는 나름대로 카피를 뽑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당면한 사안이 짧고 굵게, 그래서 인상 깊은 표현하는 솜씨의 소유자였습니다. 1994년 그는 그의 첫 자서전이 출간되었는데 제목이 여보 나 좀 도와줘 였다. 이 제목은 그가 혼자서 창작한 카피였다. 당시 나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의 편집장이었는데 그가 내놓은 제목에 다소 뜻밖이어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흔한 책 제목이 아니었다. 며칠 동안 곰곰이 되뇌어 보았더니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무엇보다 정치인이면서 나의 꿈, 미래를 향한 정치, 개혁과 통합 같은 문구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했다. 여보 나 좀 도와줘는 상투적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책의 제목들과 충분히 차별화되고 있었다. 출판사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 후에도 그의 카피 실력은 계속 진화했고 대통령 재임 시절의 전성기를 맞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넘어야 할 5고개가 있습니다. 2006년 8월 20일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한 이야기입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당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던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넘어야 할 5고개가 있습니다. 첫째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를 극복하려고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했습니다. 둘째 지역감정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찍어주었더니 전두환 대통령과 박철원 씨를 구속했다고 대구 경북이 돌아섰고 결국 힘빠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셋째, 정치 언론의 공세입니다. 그 다음 넷째는 여당 권력입니다. 5번째는 권력기관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모든 고개를 넘어선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보궐선거 또는 중간선거 고의가 더 있긴 합니다. 고의가 참 많네요.
새로 고쳐야겠습니다. 5개로는 안 되겠군요. 여기서 그가 카피를 만드는 첫 번째 노하우를 알 수 있다. 상황을 3가지나 5가지 혹은 7가지로 정리하는 것이다. 듣는 이의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여러 가지 현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안의 4대 문제점, 김갑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4가지 이유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했지만 구체적 수치로 카피화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례의 수치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데는 실증적인 수치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다음은 2003년 12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우리가 쓴 불법 선거 자금의 규모가 한나라당 불법 선거 자금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이 돼 있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으로는 안 된다. 명확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홍방하자. 이날은 일요일이었다. 휴일임에도 오전 일찍 공식 일정이 잡힐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당시 나는 대변인이었다. 이날의 회동에는 손님의 격을 고려하여 비서실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과 나중일 국가안보 보좌관만이 배석했다. 나는 배석했던 문 실장으로부터 회동 내용을 전달받아 기자들에게 발표해야 했다. 회의는 11시 46분에 종료되었다. 문 실장으로부터 내용을 받아 적는 순간 10분의 1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회동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단어와 연결되는 언급은 정계 은퇴였다. 문득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우발적 언급이 아닐까? 하지만 야당 대표 앞에서 한 언급이었다. 그대로 브리핑할 수밖에 없었다. 춘추관에서 대화록을 불러준 뒤 대변인실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던 도중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다. 브리핑은 마쳤는가? 네, 아까 끝냈습니다. 그러면 불법 자금 10분의 1 이야기도 브리핑했는가? 약간 멈칫한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정계 은퇴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다. 잠깐의 우려처럼 혹시 우발적 언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야 했다. 발표 전에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봐야 했다는 후회도 들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런데 방송 뉴스에서 왜 아직까지 기사가 안 나오는가? 그는 10분의 1이 빨리 기사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동이 끝난 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10분의 1 관련 보도가 없자 나에게 브리핑 여부를 물은 것이다. 네. 제가 배석을 못해서 문희상 실장으로부터 받아 적은 후에 브리핑을 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고 나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야당 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문구를 그는 고심 끝에 뽑아낸 것이었다. 그러고는 관련 보도를 기다릴 정도로 10분의 1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어쩌면 회심의 카드인 셈이다. 다음날 오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그는 10분의 1을 언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혹이나 수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불법 선거 자금이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며 반박한 말입니다. 이를 폭탄 선언으로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10분의 1은 결국 전국의 큰 쟁점이 되었고 이듬해 탄핵 국면까지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새로운 어휘, 새로운 비유를 끊임없이 찾아라. 이 밖에도 그가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카피들이 수도 없이 많다. 적절한 비유가 가미된 사례를 2가지 더 소개한다. 하나는 2005년 9월 19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타결되자 이튿날인 2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밝힌 소회의 일부분이다.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볼 것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수레에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난데없이 들어온 폭발물이 해치반에 인계된 느낌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도 더질 때까지도 모릅니다. 좋지 않은 날이나 그 뒤에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공기 냄새는 똑같습니다. 다음은 서거하기 한 달 전 사저에서 열린 집필팀 회의에서 외롭고 힘겨운 상황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다.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다. 산맥이 없다. 이 봉화산은 큰 산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아무것도 없다. 홀로 서 있는 돌출되어 있는 산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 차별화된 언어는 힘이 있다. 또 그만큼 중요하다. 대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카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가능하면 기억하기 쉽도록 짧고 굵은 표현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단문을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유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차별화된 카피가 만들어진다. 꼭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도 좋다. 당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행어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다. 카피를 만드는 3대 노하우. 상황을 가지수로 정리한다. 상황을 3가지나 5가지 또는 7가지로 정리하는 것이다. 듣는 이의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여러 가지 현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뭐의 4대 문제점, 뭐뭐를 해야 하는 4가지 이유와 같은 것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한다.
다른 사례의 수치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데는 실증적인 수치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새로운 어휘, 새로운 비유를 끊임없이 찾는다. 차별화된 언어는 힘이 있다. 대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카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가능하면 기억하기 쉽도록 짧고 굵은 표현이 좋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단문을 만드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어휘, 새로운 비유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차별화된 카피가 만들어진다. 꼭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도 좋다. 당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유행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상 카피를 만드는 3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성 디테일 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